316페이지요. 고물 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 투자론 하십시다. 거기 투자론은 보통 문제가 7문제 나옵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과정. 첫 번째가 취득 과정. 그죠? 맨 먼저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잘 써먹어 봐야 되겠죠. 영업 과정. 여기 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운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퍼레이션이요. 그 다음에 처분. 투자는 기본적으로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취득 과정, 운영 과정, 처분 과정. 잘 아시는 것처럼 취득에서부터 문제가 3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문제 나오고 이쪽이 2문제입니다. 그래서 도합 7문제가 아마 거의 정상체 모형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취득에서는 뭐뭐 투자. 자, 부동산 샀습니다. 요거를 쪼개보면 이제 부동산은 그래서 자본을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본. 그 다음에 여기는 자산이요. 그러니까 자본을 자산으로 바꾸는 일을 우리 뭐라고 하면 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투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지죠. 만일에 이놈을 돈을 부동산으로 바꾸고 나서는 부동산 투자. 만일에 건물로 바꾸고 나서는 건물 투자. 만일에 사람에 투자했으면 인적 투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무슨 투자 이렇게 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투자는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남한테 속여서 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직접 하면 직접 투자고 다른 사람을 맡겨서 하면 간접 투자고 방법이요. 그래서 자본에서 이게 한 문제요. 그 다음에 자산에서 일단 한 문제입니다. 일단 3문제가 어때서. 그래서 자본은 첫 번째는 총자본, 전체 자본이 있겠죠. 전체 자본은 내 돈하고 남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 자본. 요 2개가 아마 더해졌을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은 타인 자본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자본의 구성 비율하고 타인 자본 비율을 어떻게 맞추는 가장 좋은지 한번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내 건물은 내서 내 돈은 제로가 되고 전부 다 빚으로 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돈 100억에다 빚 하나도 없이 할 수도 있고요. 내 돈과 남의 돈의 구성 비율을 따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최적 자본 결합 비율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자본을 어떤 식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을까 한번 따져보는 문제. 그래서 이거를 최적 자본 결합 비율요. 그러니까 무조건 빚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최적 자본 결합 비율. 요걸 따지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요거를요.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내 돈에 뻥튀기 시키는 문제요. 이게 지렛대 효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 지렛대 효과 문제가 한 문제야. 작년에도 이거 문제 나왔었네요. 지렛대 효과에서는 맨 먼저 첫 번째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산 문제. 2문제입니다. 의미 따지는 문제 하나 아니면 계산 문제 하나.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남의 돈을 빌리면은 위험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위험은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내 돈의 수익을 높이는 것. 이거 요약집에 다 써져 있으니까 굳이 아마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공격적, 적극적 전략. 결국에는 다른 사람 돈을 빌려가지고 위험은 커지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내 수익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 전략, 적극적 전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산은 삽니다. 살 때 어떻게 살까요? 하나만 사는 것이 여러 가지 쪼개서 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하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최적 자산 결합 비율요. 이번엔 최적 자산 결합 비율. 이거를 뭐라고 하죠? 포트폴리오 이론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매번 나옵니다. 여기도 종류가 첫 번째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죠. 의미하고 두 번째는 효율적 전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요. 그래서 어찌됐든 얘들은 그러면 왜 분산 투자할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돈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요게 목적. 여기는 수익을 키우는 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공격적 전략이고 왼쪽은 방어적 전략이고. 그래서 결국 포트폴리오에서는 방어적 전략, 위험 회피 전략, 위험 관리 전략 또는 보수적 전략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소극적 또는 아니면 방어적 또는 아니면 보수적 아니면 위험 회피 관리 전략 이렇게요. 여기도 어쨌든 또 위험과 수익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 한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 둘, 세 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이쪽은 좀 다 뭐겠습니까? 비용이죠. 내 돈이 나갔으니까 어찌됐든요. 그러니까 취득 과정에서는 자본에 대해서는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이론, 두 개 합쳐가지고 위험과 수익, 요 세 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과 처분에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서 건물 사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지금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이 들어올 때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반복돼 들어온 이런 노란색 수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한꺼번에 나오는 수익이 또 있겠죠? 그래서 노란색을 소득이득이라고 하죠. 빨간색을 자본이득, 일단. 그래서 두 가지를 또 구별해 보시면 소득이득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득. 요 두 가지 이제 구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이득은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영업 기간 동안 또는 운영 기간 동안 또는 투자 활동 중,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 보유 기간 중 또는 투자 활동 중 또는 기중, 그 다음에 여기는 처분 시, 양도 시 또는 아니면 환매 시, 매매 시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매회, 매년, 매회, 매분기 횟수가 한 번이나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얘들은요, 매회란 말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한 번이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들은 반드시 뭔가를 통해서 생산이라는 과정을 통하고 생산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오른쪽은 생산이라는 게 거의 없죠. 매매차익, 양도차익만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는 요 두 개를 동시에 바라는 겁니다. 근데 투기는 요것만 바라는 거죠.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동시에 바라는데 투기는 자본이득만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요 세 과정을 전부 다 거치는데 투기는 요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내가 쓸 목적이기 때문에 수요활동이죠. 투자 가격은 수요 가격입니다. 근데 투기는 취득해서 바로 처분이기 때문에 수요활동이 아니라 공급활동이죠. 남한테 팔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는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요거 계산하는 게 바로 영업수지, 여기가.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하는 문제 나올까요? 꼭 나올까요? 예, 이번에도 나왔죠. 근데 월인지 연인지 잘 보셔야 되죠. 연으로 하니까 330일 나와서 1번으로 답으로 고르시면 많죠. 그죠? 대부분 그게 월 단위였지 연 단위가 아니었었죠. 그 단위 잘 보시라는 얘기. 그래서 1번으로 하면 답 금방 나오네? 1번에 틀리신 분 많이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영업수지에서는 의미하고 계산 과정을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의미 물어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물어보면 주로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의미요. 제가 먹은 언제든지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도 쭉 써놓고 계산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의미하고 용도하고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겠습니까? 지분 복귀.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이제 한 문제인데 대부분 영업수지가 나옵니다. 대부분. 요거 거의 안 빠지니까. 매회 안 빠집니다. 매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요거는 계산을 하더라도 항상 지금 돈은 지금 들어갔는데 수입은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걸 따지는 게 시간가치. 이번에도 그거 나왔죠. 1억 빌렸습니다. 10년 동안 4년 동안 갚습니다. 1억 곱하기 저당상수 10년짜리 할 거고 그 다음에 4년 전에 판다겠으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6년짜리가 오면 되죠. 잔금 비율. 잔금 얘기는 연금의 현가계수 언제 되죠. 그거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시간가치.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요. 그럼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에요. 이쪽은 또 수입이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따져보는데 같을 수도 있고 이리 될 수도 있고 이리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당성 따지는 문제 요거. 요게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것은
내부 수익률 A, B, C, D 한번 구해보세요. 1.1 나오고 뭐 2.5 나오는 거. 그죠? 근데 그 계산 방법을 해설처럼 하면 속기 쉽습니다. 그건 편법이에요. 어찌됐든 이렇게요. 그러니까 투자론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도 딱 7문제가 맞죠. 이렇게요. 연용성은 2문제가 나와요. 시간가치 따지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식이 있고 안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2문제. 그래서 여기에 2문제 나오면 딱 7문제가 딱 맞습니다. 여기에 투자론 전부입니다. 요거를 좀 잘 그리실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 316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양가로 2번 가운데쯤 양가로 2번에 실물 투자 그 다음에 재무적 투자.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요거죠. 이때 자산이 뭔가에 따라서 무슨 투자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은 돈 가지고 땅으로 바꿔놓고 건물로 바꿔놓으면 실물 자산이죠. 그래서 실물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산이 증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또는 유가증권, 국공채 이런 거 하면은 재무적 투자, 파이낸셜이요. 종류에 따라서 거기 실물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적 투자 2개 나누는 거고 지리투자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구매력 보호란 말은 물가가 올라갔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해놓으면 내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인플레가 됐었을 때 지폐로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 가치가 줄어들어요. 근데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의 해치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매력이 떨어지고 내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미리서 방어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심할 때는 환물 심리, 물건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일어나죠. 그런 뜻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단점에서 환금성 결여 다시 말해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현금으로 바꾸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뭐 사업 부담이 있고 금융 위험 부담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투기도 종류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요. 우리 시험 문제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도 표가 만들어있는데 이 표는 지금 외우지 마시고 시험 끝나고 한번 잠 안 올 때 부지런히 한번 외워봅시다. 지금 외워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 표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 세 번째 투자에서 고려사항 3대상은 안전성이란 말은 원금 회수 가능성이죠. 우리 안전이란 말은 위험을 줄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번전은 챙기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전이란 말이 있고 안정이란 말이 있죠. 안전이란 말은 위험이 없다는 소리고 안정이란 말은 변동이 적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거기 투자의 안전성이란 말은 원금은 챙기자, 번전은 까먹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요 2개를 보는데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수익만 바라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고려한 수익 확보 이게 투자지 수익만 무조건 바라는 것은 투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투자의 목적은 수익의 극대화다. 틀렸습니다. 그건 투기입니다. 투자는 안 까먹고 돈 벌자 이런 말이지 까먹으면서 돈 벌자 그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투자는 그죠. 투 트랙이 있는 2가지가 있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앞바퀴 하고 위험이라고 하는 뒷바퀴 2가지가 동시에.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 반드시 수익을 얻으려면 어쩌니까 수익을 얻어도 안전성이 있어야 되니까 위험과 2가지 동시에. 위험과 수익이라는 2가지밖에 동시에 걸러가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은 비례할까 반비례할까? 비례한다는 얘기요. 수익이 크다는 얘기는 위험이 크다는 얘기고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그 남녀로 수익이 크다는 얘기니까 항상 2개가 동시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의 안전성이란 말은 원금은 챙기자, 번전은 까먹지 말자 그 뜻이고요. 그 다음 2번째는 수익성. 그 다음에 3번째가 환금성. 환금성은 현금으로 가능하나,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없냐. 그 3가지를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고려사항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거기 322페이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순서 지렛대효과를 먼저 하고 위험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지렛대효과 어디 갔냐면 몇 장을 쭉 넘기시면은 예, 저기 340페이지 거기서부터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지렛대효과요. 지렛대효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거는 부채 금융효과 아니면 차입효과. 지렛대효과를 또 다른 말로 차입효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부채 금융효과.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지렛대효과를 어쩌면 제가 차입이란 말 나오고 부채란 말 나오고 보니까 남의 돈이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렛대효과 맨 첫 번째 의미가 그거죠. 맨 첫 번째 의미가요.
지렛대가라는 것은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밑거름 삼아 자기 자본의 수익을 높이는 것 이렇게. 반드시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자면은 제 수익에 1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동네에서 슈퍼마켓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예를 들어 수익이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따져봤더니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열심히 수입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따져보는 게 수익률을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죠. 예를 들어서 수익률은 언제든지요. 수익률은 항상 분모는 나간 돈이고 분자는 들어온 돈이에요. 분자는 항상 수익인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순수익이죠. 그 다음에 분모는요. 여기는 투입자본, 투하자본 또는 지출된 비용, 나간 돈, 내가 쓴 돈.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자본 수익률. 내 돈 전체가 얼마를 벌어봤는가.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또 다른 말로 지분 수익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총자본을 먼저 할까. 그래서 맨 먼저는 총자본 수익률. 전체 자본이 얼마나 벌었는가. 총자본 수익률.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 여기 같은 총자본 수익률 같으면은 전체 10억 나가서 지금 내가 1억 벌었죠. 그러니까 10분의 1 되겠죠. 그러면 0.1이죠. 그래서 10%한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자본 지분 수익률. 그래서 자기자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지분이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이때 10억이란 말은 전체가 내 돈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총자본이 10억이 있는데 내 돈이 10억이 있고 부채는 없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자본 수익률도 전체가 10억이니까 10분의 1 되겠죠. 그럼 여기도 0.1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렛대효과 요건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무 돈이 없이 전체가 다 내 돈과 투자한 경우는 지렛대효과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지렛대효과는 여기 부채란 말 들어있고 차입이라고 읽어보니까 남의 돈이 들어와야만 의미가 있지 100% 지분 투자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말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지분 투자하면 언제든지 총자본 수익하고 지분 수익이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죠.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남의 돈 빌려옵시다. 그러니까 1번 얘기는 지금 지렛대효과 요건이라는 말은 반드시 타인 자본이 들어왔었을 때이지 100% 지분 투자하면 지렛대효과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제 돈 10억에다 은행에서 90억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할인이자 마트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1년에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또 1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번엔 총자본 수익이 얼마 나왔는가? 전체 100억 들어가서 10억 나왔으니 역시 똑같이 0.1, 10%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내 돈, 자기자본 수익, 지분 수익 한번 따져볼까요? 그럼 내 돈이 10억이 지금 10억 벌었으니까 자 10분의 10 되겠죠? 그럼 1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100%가 되겠죠? 그래서 빚이 없었을 때 지분 수익을 요조석하고 빚이 들어온 다음 지분 수익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요 변하는 것이 바로 지렛대효과예요. 빚이 없었을 때 지분 수익하고 그 다음에 부채가 들어온 다음에 지분 수익이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얼마만큼 커졌는가? 요걸 뭐라고 할까? 요걸 지금 지렛대효과예요. 요거 계산한 문제. 얘 같은 빚이 없을 때 10%인데 지금 빚이 들어온 다음에 100% 됐으니까 90%가 업된 거죠. 일종의 90%가 뭐겠습니까? 지렛대효과. 그러니까 부채가 내 지분 수익을 90%를 업되는데 영향을 미친 거. 이게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을 밑거름 삼아 내 자본 수익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지렛대효과니까. 빚이 없었을 때는 10%였죠. 근데 빚이 들어온 다음에 100% 됐으니까 빚 때문에 지금 얼마요? 90%가 지금 업된 거죠. 요걸 뭐라고요? 지렛대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문제 사실 요 문제죠. 그러니까 요걸만 문제 내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단순하게 집어서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개 차이를 물어보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요 문제가 한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제 돈 10억하고 은행에서 990억을 빌렸습니다. 빌려줄라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조업체 공장을 차리고 전국에 체인점을 갖춰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또 해보시면 1번은 그러면 총자본수로 또 얼마 나왔습니까? 역시 똑같이 10%. 1000억 투자해서 얼마 벌었으니까? 100억 벌었으니까. 역시 똑같이 1000분의 100이죠. 그럼 여기는 0.1이니까 역시 10%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들어도 총자본수는 똑같이 맞추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올라갑니까? 지분 수익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그게 지렛대효과니까.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지렛대효과 요건을 말씀드린 거고 2번은 지렛대효과 목적을 지금 얘기한 거죠. 지렛대효과는 지분 수익을 높이는 거지 그죠? 총자본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번에 지분 수익은 얼마 됐을까요? 내 돈 10억이 지금 100억이니까 10배가 뻥튀기 됐죠. 10분의 100이니까. 그러면 10이 됐죠. 그러면 이건 1000%가 됐죠. 이번에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 부채가 없었을 때, 요만큼 있었을 때 점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지분수는 어쩌면 점점점 올라가죠. 무려 1000%까지. 대신에 지분수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위험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위험도 커지겠죠. 위험과 수익의 증폭관계라고 그래요. 수익이 커지면 위험도 그만큼 기하급수로 커져가니까 위험과 수익의 증폭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렛대과 요건을 말하고 2번은 목적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고 네 번째 이번에는 지렛대과 종류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또는 제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정의 지렛대과 제로는 중립적 레버리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부의 지렛대효과. 그러면 지렛대효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저당금리가 은행 이자율이에요. 또는 저당금리 아니면 시장금리 은행 이자율. 이런보다는 뭐가 더 커야 될까요? 총자본수익이 더 커야 되겠죠. 이거보다는 총자본수익이 요게 더 커야 될 거고 요거보다는 지분수익이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정의 지렛대효과라고 합니다. 흔히 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똑같아지면 중립적 레버리지라는 말을 씁니다. 효과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반대로 요렇게 거꾸로 오히려 득점이니까 빚을 내서 했었는데 수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마이너스 지렛대효과 또는 부의 지렛대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렛대효과는 언제든지 세 전수죠. 세 전수이기 때문에 영업소득세 반영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요. 영업소득세가 고려 안 된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서 대부분 다 세우수를 나타내는데 세전수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 오고 우리 어디로 가자면 수익방식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서 엘루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엘루드법은 세전수지. 유일하게 딱 두 개만 어쩌면 세전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우수죠. 그래서 엘루드법은 저 맨 데 가면 수익방식 한번 나오는데 저 뒤쪽에 요약식 가주시면 맨 뒤쪽 한번 봐볼까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은 페이지 수가 95페이지. 95페이지 가운데쯤 첫 번째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은 엘루드법 지분중심 찾았는가? 그러면서 거기 단점에 보시면은 맨 밑에 세전현금수익 나왔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두 개만 지렛대효과하고 엘루드법은 세전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세우수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세금에 미치는 효과를 잘 반영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요. 따라서 영업소득세가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럼요. 세 전수직 때문에. 그래서 의미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말로 풀 수가 있으니까, 여기요. 지금 했던 말을 이야기해서 오늘 드린 문제, 1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드린 문제 1번 문제. 자, 30초 드릴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다 푸신 거죠? 썩을 놈 급하기도 하다. 나 아직 다 읽지도 못했는데. 답은 2번이죠? 1번은, 자, 올바른 겁니다. 대부비율이 클수록 지분수는 높게 나타나며, 여기까지 맞습니다. 위험이 작아질까, 커질까? 당연하죠. 지금 1번은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죠. 부채비율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지분수는 엄청 커진다. 대신에 망하기도 쉽다. 그리고 위험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커진다. 두 번째 답입니다. 거기 차익금리가 10%. 그러면은 요게 지금 왔죠. 저당금리가 지금 10%. 그 다음에 총자본수율이 15%.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지분수율이 몇 프로요? 20%. 이런 됐을 때 뭐라고 한다? 정의 지렛대효과. 라고 얘기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자본으로 투자한 경우에도 총자본수익보다 자기자본수익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항상 같습니다. 바로 이 얘기. 100% 전체가 총자본이 내 거고 내 것이 총자본이면 언제든 같을 수밖에 없죠. 지분수익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총자본이 10억이고 내 돈이 10억이니까 지분 수익이나 총자본 수익은 둘 다 똑같아지는 거죠. 절대 커질 수 있다 말 자체 틀렸죠. 흔히 지문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렛대효과는 영업소득세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잘 나타낸다. 세전수지 때문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세후수지가 아니라 세전수지죠. 4번은 지금 요거 쓰고 있죠. 5번 얘기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흔히 속는 문제 5번 문제는 총자본수익률보다도 차익금리가 크면 즉 마이너스 지렛대효과가 나온다면은 원리금 상환에 따른 금융사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렛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죠? 돈 벌기 어렵고 손해본다는 얘기지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죠. 지금 5번 지문은 지금 요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차익금리가 총자본보다 높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지렛대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손해보면 지렛대효과가 안 나온다.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 지렛대효과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 자체가 없다 그 소리는 아니죠. 남은 돈 많이 빌려 사업하면 망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 지렛대효과 안 나온다 그 소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지렛대효과 나온다는 얘기지 안 나온다 그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1번은 답이 2번이고요.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우리 교재 갑니다. 교재 보시면 거기 340페이지 그 개념에서 2번만 읽을게요. 340페이지 개념의 2번 읽어봅시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그 다음에 부채비율의 증가 및 자기 자본 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들어가지고 내 자본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거를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반드시 차입이란 말하고 부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없으면 안 나옵니다. 그 뜻이죠. 즉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와가지고 빚이 없었을 때 지분수익하고 빚이 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분수익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 변하는 정도를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부채가 내 지분수익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확한 의미가. 그 다음에 따라서 보시면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률이 클수록 그만큼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 그러니까 10%에서 지금 90%, 100% 됐으니까 90%가 커졌으니까 엄청난 효과가 큰 거죠. 5% 미칠 수도 있고 10% 미칠 수도 있고 50%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계산 문제도 결국은 수익률 지렛대 효과 바로 뒤로 넘어가서 바로 합시다. 그 계산 사례 보시면은 더보기에서 우리는 이번엔 볼까요? 밑에 칠합시다. 위에 칠은 우리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아래쪽 보시면은 주어진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 1년간 자기자본 수익은 얼마냐? 자, 임대주택은 가격은 지금 10억이고 대부비율은 40%입니다. 그러면 내 돈이 얼마란 소리죠? 60%. 그러니까 대부비율 더하기 지분비율은 언제든지 1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비율은 10억에 40%니까 4억이 빚이니까 6억이 내 거란 뜻이죠. 그러면 지금 지분 수익을 구하라겠었으니까 일단은 6억 한번 써볼까요? 일단은. 거기는 지금 지분 수익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지금 내 돈은 일단은 6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이 얼마가 봐야 되겠죠. 보는 순영업소에 지금 1억 나왔네요. 자, 1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세 전수익 때문에 반드시 뭘 빼야 됩니까? 부채 서비스를 빼야 되겠죠. 자, 빼봅시다. 그럼 부채가 지금 얼마요? 4억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볼까 이자는 연 10%고 그 다음에 대출기간 동안에 매 1년만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일시상환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지금 부채가 4억이니까요. 4억 곱하기 이자가 몇 프로요? 0.1. 그 다음에 문제를 간단하게 좀 여기까지 주겠지만 또 하나 분명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입을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줄 수도 있죠. 소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동시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들면은 그 부동산이 1년만 지나면 가치가 얼만큼 오른다. 즉시 현금화된다. 요 단서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내버려두고. 근데 보시면 밑에 1년간 임대주 가격 상승률이 5% 나왔죠. 요게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자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으면 바로 순수익을 뭘로 보자. 그죠? 순수익 자체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가치 상승률이 나오면 그놈까지 고려하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10억에 5%일까요? 6억에 5%일까요?
10억이 5%입니다. 그 부동산 전체가 수익률이 지금 5%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10억이 5%니까 얼마겠습니까? 5천만 원. 맞죠? 10억이 5%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간단히 좀 요걸 안 줄 수도 있죠. 그냥 순수익이 얼마다 이래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수익은 지금 얼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상수익이 얼마다. 그 말은 자본이득을 주었을 때는 그것까지 더하세요, 지금 그런 얘기요. 그걸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럼 우회는 얼마 나옵니까? 1억에서 지금요 4천만 원 빼니까 6천만 원이죠. 그래도 5천만 원 쓰니까 1억 1천이죠. 1억에 4천만 원 뺐으니까 그러면 6천만 원에다가 또 5천만 원 더 했으니까 1억 1천이죠. 그 다음에 전체가 6억이었으니까 6억 분의 1억 천은 얼마인가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럼 몇 프로 나옵니까? 얼마 나오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렛대가는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작년도에 지렛대가는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정답 처리됐었습니다. 작년도 문제는. 작년도 27회 때 문제는 답이 없었어요. 지문 4개 나왔는데 그래도 작년에 유일하게 2문제가 정답 처리됐었어요. 그런 일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2문제를 공짜로 받은 거죠. 예? 작년도에 볼 걸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344표 보면 지렛대가 종류가 이제 정있고 부있고 중립적 나왔네요. 정이란 말은 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도 총잡수가 높고 총잡수보다는 지분잡수가 높았을 때, 이렇게 돈 될 때를 정의 지렛대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효과가 없을 때는 0이 됐을 때 중립적 레버리지를 하고요. 결국은 지렛대가는 요 의미는 5가지,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요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렛대가 요건이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입니까?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소득세 포함했냐 안 했냐, 세전수지, 요 5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론 문제는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제는 위험과 수익. 그래서 지렛대가는 매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표를 잘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요 표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은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으면 참 좋으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한 몇 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표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해서 만들어진 표입니다, 사실은요. 저 요 표 만들자고 상당히 시간 오래 걸렸어요. 처음부터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왔었어요. 반복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험과 수익. 두 번째요. 그래서 위험하고 수익은 거의 이거는 100% 장담할게요. 지렛대가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100% 나온다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매년 나오진 않는데, 근데 위험과 수익은 100% 나옵니다. 위험과 수익을 안 냈다 시험 내는 놈 미친놈입니다. 100%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 아니면 2개는 꼭 나옵니다. 반드시. 모의고사 보실 때마다 위험과 수익 꼭 냅니다. 반드시 돼요.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종류가 3가지인데 맨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위험이라는 말로 수익이라 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의미 얘기입니다. 위험과 수익이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해서 여기는 첫 번째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지 첫 번째가 의미, 두 번째가 용도, 종류. 항상 나오는 말인. 의미에서 맨 첫 번째 수익을 먼저 합시다. 수익. 또는 수익성. 수익성이라는 말은 기대치죠. 우리가 이런 건물을 삽니다. 자, 100억짜리 건물을 삽니다. 사실 때 무슨 생각으로 사시죠? 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수익성. 맞죠? 우리도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건 맞죠? 이 더운 여름에. 그죠? 못 알아볼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죠? 못생긴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계속요. 그러니까 수익은 다른 말로 기대치. 기대치를 또 다른 말로 소득성. 수익성, 소득성, 기대치.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가중평균. 우리는 반드시 여기다 10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나올 거나 분명히 계산을 하고 시작한 건 맞죠? 자, 100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나온다는 걸 분명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계산합니다.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여기는 가중평균. 그래서 가중평균이란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률에다가 수익을 곱해서 더해서 만든다는 얘기.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 또는 아니면 평균, 민이란 말씀, 민. 그 다음에 그럼 연효수는 어떻게 한다? 발생된 확률. 그러니까 반드시 확률이 주어지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예상 수익. 이걸 곱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기대 수익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수익률을 곱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각각 곱해서 전부 다 더한다는 것. 요렇게. 그러니까 수익은 가중평균이다. 가중평균은 어떻게? 각각의 발생된 확률에다가 수익을 곱해서 더해서 만듭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근데 요렇게 말하면 얼른 알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말 먼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수익에서는 요게 가장 골자요. 먼저 첫 번째는 계산 문제가 요겁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모르니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요 건물을 지금 살려고 하는데 요 건물이 지금 앞으로 기대치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 수익을 나타내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면 인생은 꽃길 됩니다. 흙길이 아니라 굉장히 쉬워집니다. 단 1분 뒤만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면 인생 꽃놀이패 됩니다. 과부 땡빛 빌려 주식시장에 딱 1분만 놀다 올 겁니다. 올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확히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건물이 과거에 어찌 됐는가 과거상을 역추적해 봅시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도 없으니까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갔다 오면 참 좋은데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승을 갔다 오고 우리가 저승을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를 믿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그리고 2007년부터 그 다음에 2016년까지 과거 10년 동안 요 부동산이 어찌 움직이는가 과거를 역추적해 봤습니다. 물론 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가중평균은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도 분명히 뉴스에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덥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쪽 얘기예요. 기상청 30년 통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벚꽃이 빨리 피겠다, 늦게 피겠다. 그죠? 올해는 태풍이 많이 오다, 적게 오겠다. 와봐야 알아. 첫눈이 빨리 오다, 늦게 오다, 단풍이 뭐여서 며칠 빠르다, 늦다. 그런 말 있죠. 그런 식으로. 조사해봤더니 경우수가 딱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경우수를 딱 3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좋았을 때 여기를 호황이라고 합시다. 호황기 아니면 호황 아니면 그죠 낙관적 아니면 1, 2, 3. 그래서 이렇게 경우수를 뭐라고 하면 사건의 양상이라고 하죠. 이벤트라고 그래요. 또 이것을 거고 또 보통일 때 혹시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 안 좋았을 때 세 번째 불황인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우수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ABC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줄 수도 있고 가나다 줄 수도 있고 가불병 줄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자,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호황기가 한 과거 한 3년 정도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한 5년 정도 있었대요. 여기는 한 2년 정도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발생된 확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확률은 어떻게 해요? 전체 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10년 가운데 3년이니까 0.3 나왔겠죠? 확률이, 발생 확률이. 과거에 일어난 확률이니까.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여기는 0.5가 되겠죠? 여기는 0.2가 되겠죠? 그러면서 종종 하나를 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요. 뺄 수도 있습니다. 빼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확률은 전체 강사가 얼마 됩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하나를 지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공략을 다 메꿔줬었는데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빠지더라도 1에서 전부 다 빼면 되니까 얼마든지요. 그래서 여기는 0.2가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어쩌니까 수익률 또는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 수익률을 여기는 20% 줄게요.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 주겠습니다. 여기는 해서 3% 줄게요. 예를 들어서. 대신에 이쪽은 공란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여기는 항상 더해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써줘야 되겠죠. 근데 요 셋 중에 하나는 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곱해봅시다. 다 곱해요. 제가 산수가 딸리니까 도와주시와요. 자, 얼마요? 여기는 0.06 나왔죠? 2, 3은 6이니까. 여기는요? 0.075 나온가? 5, 25, 5로 올라가니까. 여기는요? 0.006이죠? 자, 전부 다 더합니다. 이렇게 각각 더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자, 더하면 얼마 나오죠?
0.1에다가요. 그 다음에 4에다가 0.14 나오고만요.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0.14라는 말은 14.1%라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부동산이 과거에 14.1% 수익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요만큼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죠. 왜?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바로 점쟁이가 제일 잘 써먹어요. 손금, 그죠? 관상, 모르겠죠? 전부 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일종의 기술적 분석이요. 과거 사례가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러이러하겠지. 기술적 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자, 읽어갈게요. 그러니까 수익이란 말은 일단은 전부 다 계산하는 방법이, 그죠? 확률에다가 예상 수익을 또는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서 만들어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는 어디 가냐면 저 뒤쪽에가 있어요. 뒤에 보시고 그게 어디 가냐면은 수익 계산하는 방법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방식이 아니니까. 어디부터 먼저 보자면은 지금 333페이지. 거기 위험과 수익 나왔네요. 그래서 맨 먼저 위험부서는 놔두시고 밑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일반적으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뭐를 씁니다? 소득의 기대치를 씁니다. 333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오른쪽 끝부터 읽었어요.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기대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대치를 쓰고 위험은 표준편차 이렇게 놔두시고 소득 기대치를 또 어떻게 한다? 평균 333페이지 맨 아래서 두 번째 소득의 기대치를 뭐란다? 수입.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수익의 측정을 어떻게 한다? 볼까요? 현재보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따라서 미래연금 수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뭘로 한다? 확률적으로 계산한대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박스가 나왔죠. 사상 1, 2, 3. 거기에 사상이라는 말은 사건의 양상이라는 뜻이요. 경우수. 그러니까 사건의 경우수를 3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줄 수도 있고 여러 개 줄 수도 있는데 만일에 하나만 나온다면 3개를 줄 거고 여러 개 나온다면 2개씩 줄 겁니다. 틀림없이요. 경우수 문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거기 같으면은 지금 확률 나오고 순영업소득 나왔죠. 2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해서 하는 것은 기대 수익이 되겠죠. 수익률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재는 확률에다 뭘 곱했어요? 여기까지요. 확률에다 수익을 곱으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이 나와요. 수익률까지 곱으면 기대 수익률이 나오지만은 저는 전부 다 곱해보면 9천만원 곱하기 0.1이니까 900만원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억 곱하기 0.8이니까 8천만원 나왔죠. 그 다음에 1억 1천 곱하기 0.1이니까 1100만원 나왔죠. 900만원 더하기 8천만원 더하기 1100은 얼마 하게요? 그 뜻이죠. 그래서 기대수익이 얼마? 1억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각각의 전부 다 곱해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수익계산 문제는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해 둡시다. 요건 경우수를 또 이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렇게 확률을 전부 다 줄 수도 있고 또 안 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확률 안 주고 액수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만일에 호황 때쯤에 예를 들어서 15억 투자했습니다. 불황 때 30억, 보통 30억이요. 그 다음에 여기 5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45억이니까 여기도 한 그죠 30억 할까? 액수로 나올 수 있죠. 그럼 만일에 확률이 0.3, 0.5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만일에 액수로 안 나오고 액수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 액수로 여기는 15억이요. 여기는 25억이요. 여기는 10억 이런 식으로. 액수로 주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여기 계산할 때 확률에다 수익을 곱하면 줬는데 이 확률이 이렇게 0.4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그다음 투자 액수로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푸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이게 확률이니까 전체 중에서 그럼 다 더하면 지금 얼마나 눈치 빠르면 얼른 다 50다 고배놨잖아요. 얼른 계산하면서요. 얼른 눈치 빠르면은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금 50억이죠. 여기 그러니까 40억이죠. 50억 그죠? 50억 분에 15억이니까 30% 맞잖아요. 즉 우리 시험에서 이 확률을 주어주면 좋은데 확률을 안 주어지고 이걸 안 주어주고 대신에 투자 규모는 그죠? 15억, 25억, 10억씩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확률을 줘야 되는데 확률이 안 나오고 투자 액수로 주면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체 가운데 호황될 때 전체 가운데 전체 중에 여기에 자기 확률이죠. 그럼 전체 50억 분에 15억이니까 30% 맞잖아요. 50억 분에 25억이니까 50% 맞겠죠. 그렇게 액수로 나오면은 전체 중에서 내 것만 올라가면 비율이 나오니까 언제든지 똑같이 돌리니까. 지금 말 이해하셨어요? 확률을
여기 0.3, 0.5 이렇게 전부 다 주어주면 좋은데 이걸 안 주고 대신에 투자 규모를 줄 수 있죠. 좋았을 때는 얼마 투자하고 보통일 때 얼마 투자하고 불황일 때 얼마 투자했다 이렇게 투자 규모로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투자 규모로 주면 전체분에 항상 자기금 올라가면 확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황 때 지금 전체 50억 가운데 10억을 투자했으니까 50%에 15니까 30% 투자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편하자면 확률을 만드는 방법 지금 얘기합니다. 확률이 전부 다 이렇게 주어져 써져 있으면 너무 간단한데 안 써주고 분명히 이렇게 해서 하는데 확률 자체가 없어요. 없고 투자 규모, 투자 액수가 쓸 수도 있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전체 중에서 항상 자기금 올라가면 비율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호황 때 얼마를 투자했었다? 15억을 투자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 다 하다니까 얼마 나옵니까? 50억 나오죠. 50억 가운데 15억 투자했으니까 확률이 얼마나 소리입니까? 30%라는 뜻이에요. 말뜻이. 또 여기는 20억이라면 50억 가운데 25억이니까 얼마나 소리죠? 50%라는 그런 뜻. 지금 말 이해하셨는가요? 지난번까지 말 안 했단 말이 또 처음 나왔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전부 다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면 우리가 금방 습관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확률이 안 주어지고 투자 규모 액수로 갈 수도 있다. 액수로 갈 때는 어떻게 할래? 전체 중에서 내 거 올라가면 그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만일에 호황 때 같으면 전체 50억 가운데 15억을 투자했으니까 50분의 15니까 30% 되지 않는가요? 지금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만 바꿔놓으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 보여. 그래서 열받기 시작을 해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안 보여. 그죠? 이번 모의고사 문제가 1번은 금방 푸셨을 겁니다. 사실은요. 1번에서 시간을 따면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1번에서 시간을 따면 좀 제가 주저앉고 싶고 1번은 금방 나왔습니다. 답 1번이었으니까. 2번부터 이상하게 나왔어. 전부 다 그것도 쫙 고른 것이 아니라 집어넣어서도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죠? 2번부터. 3번도 얼른 보니까 또 잘 안 보여. 약간의 그죠? 어폐가 있는 문제인데 3번도 약간 보자면 거기 체육생으로 부정수로 나왔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거는 어디서 와야 됩니까? 용도의 다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은 좀 그래요. 다른 것이 없으니까 체육적을 고르는데 얼른 안 보여. 물론 저처럼 수달돼지가 금방금방 나서 요거 아니까 요거밖에 없는데 짝 꽂히지만은 그게 전부 다 얼른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1번은 금방 나오는데 2번부터 좀 이상하다. 다시 다 봐야 되니까. 또 3번도 보니까 또 이상하게 근데 답도 얼른 안 보여. 그것도 맨 뒤에 가 있어 또. 그러니까 혼동되기 시작하고 열받기 시작하고. 근데 내용을 좀 자세히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볼 때 부담이 많이 만들어놨어요. 내용이 많이 업된 것이 아니라 볼 때 부담스럽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더 안 보였던 거. 그러니까 모의고사 받고 점수가 안 좋아서 기분 좋으신 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모의고사 받고 딱 한 문제만 캐치하면 됩니다. 아 이런 거 나올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하나만 캐치하면 효과 있습니다. 그런 형식 하나 나온다면 모의고사 목적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하세요. 한 번만 생각하시란 문제. 그 하나가 중요한 거니까. 점수보다는. 그 하나만 캐치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빨리일수록 좋습니다. 그죠? 근데 생각이 계속 나시겠지만 일단 잃어버리세요. 지금 했던 말은 확률이 다 주어진다. 그런데 안 주어졌을 때는 액수가 나올 수도 있다. 투자 액수 나와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지금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요것도 만약 올해 시험에 나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전부 다 액수를 한 번도 안 줬었어요. 이래 주기를 바란다니까. 그럼 다른 사람 웬만하면 어쩌니까 야 확률 없어 나 못 풀었는데 하기 쉬워요. 대부분 틀리기 쉬우니까. 액수로 나오면 전체 가운데 내 거 올라가면 그 확률이 나오니까. 지금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거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한 논리가 되니까. 여기까지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14.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부동산은 과거에 그러그러 했었으니까 미래도 요러요러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수익에서는 반드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꼭 보십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위험 얘기입니다. 자, 위험. 그러면 여기 위험이란 말은 첫 번째 의미가, 위험이란 말은 데인저러스 위험이 아니라 리스크 위험이죠. 여기서 위험이란 말은 안 될 가능성, 틀릴 가능성, 변동성. 그래서 맨 첫 번째 위험이란 말은 변동성입니다. 먼저 뭐가 달라질 가능성. 그래서 저 늘 위험을 느낀다고 하죠.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될지 제가 분명히 진도를 생각하고 오는데 항상 거기를 못 가요. 그래서 항상 위험을 느낀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는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말은 변동성입니다. 불확실성 또는 기대치와 결과치가 벌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기대치 예상했던 것하고 결과가 항상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틀릴 가능성. 기대치하고 결과치. 또는 아니면 예상했던 것하고 실현 수익률. 처음에 의도했을 때 얼마 벌겠지 했었는데 딱 결산해 보니까 그게 정확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거를 뭐라고? 위험. 또는 기대 수익의 변동 가능성, 미래 수익의 분산 가능성, 수익의 분산 가능성, 변동성, 흩어질 가능성. 다 같은 얘기니까. 예상과 결과가 빗나갈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하향 변동성, 상향 변동성이 아니라 이거는 하향 변동성. 그러니까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지 초과 달성이 아니라 못 미칠 가능성, 하향 변동성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14.1% 볼 줄 알았었는데 정확히 딱 14.1 나오는 경우 혹시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예금 같은 거. 이렇게 결과하고 예측하고 결과가 똑같을 때는 위험이 없다. 이걸 무위험이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올라가서 19.1 나올 수도 있죠. 또는 떨어져서 9.1 나올 수도 있죠. 이럴 때 위쪽은 우리가 위험이 아니고 아래쪽은 우리가 위험이라고 본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쪽에서 위험이란 말은 기대치를 초과 달성이 아니라 미달되고 처질 가능성. 그거를 하향 변동성 이렇게 말해요. 요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은 그러면 어떻게 따진다? 그래서 판단. 위험은 어떤 식으로? 분산, 표준, 편차. 아까 수익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중, 평균. 요걸로 했었는데 위험은 어떻게 해요? 분산 또는 아니면 표준, 편차. 아니면 분산 아니면 표준, 편차, 제곱이요. 그래서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아니면 표준, 편차 따집니다.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요거 따졌던 것이 이번에 포트폴리오에서 박스로 해서 또 하나 문제 나왔었죠. 상관계수 한번 봐보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 문제 분명히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종류는 크게 봤었을 때 사업상 위험, 법적 위험, 금융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수험 등등.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가 사업상 위험. 그래서 여기 사업상 위험이라는 말은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그랬죠. 사업상 위험이라는 말은 여기도 사업상 위험 우리 교재 써져 있는데 이해가 어려워요. 비즈니스 리스크라는 말은 그 업종 자체가 좀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 필름 전부 다 사셨죠. 옛날에 후지 필름 잘 나갔었습니다. 지금 후지 필름에서 잘 나가고 있죠. 예, 그게 업종이 지금 어쩌면 채산성이 달라진 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은 영상문화 나왔었는데 옛날처럼 어쩌니까 평면문이 아니라 공간문화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죠. 카메라 안 들고 다니죠. 휴대폰에 다 들어있는데 뭐. 그죠? 융합기술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업종 자체가 채산성에 맞지 않는 게 뭐라고요? 사업상 위험. 지금 점점 갈수록 애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산업은 약간 좀 죽을 수가 있고 실버한 사람이 점점 뜰 수가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사업상 위험입니다. 과거에는 종이문화가 활자문화가 발달해서 요즘에는 영상문화가 훨씬 더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점점 그죠. 종이로 안 보고 인터넷으로 많이 보시는 거. 그러니까 종이문화는 점점 없어지고 영상문화가 전부 다 점점 발달된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사업상 위험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요. 근데 여기 안에 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 위험. 그래서 다른 거 다 버리고 시장 위험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이쪽에서 기가수군요. 여기는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상 위험. 그래서 여기 운영상 위험이라면 노사분규라든가 파업 뭐 이런 것들. 운영상 위험은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 우리는 요걸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위치적 위험. 장소 때문에. 여러분 위치적 위험은 전부 다 뭘로 봐야 됩니까? 역시 그것도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위험은 체계적이고 나머지 두 개는 비체계적 요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죠 금융적 위험. 우리 금융적 위험 나오면 전부 나오는 게 타인자본 부채 나옵니다. 금융적 위험. 요거 나오면 타인자본이 어쩌고 부채가 어쩌고 전부 다 금융적 위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렛대를 사용할 때 타인자본을 많이 들으면 그만큼 금융적 위험이 커진단 말이지 마이너스 효과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채가 많아지면 금융적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오히려 대박 날 수도 있는데. 그죠?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지 망한다 그러면 틀리죠. 흔히 그렇게 쓰잖아요.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금융적임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그 말을 쓰지 않고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마이너스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말 틀린 말이에요. 빚이 많아지면 꼭 망할 가능성 높은가요?
아니죠. 대박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위험이 크다는 말은 맞지만은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는 틀렸죠. 마이너스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위험은 크다는 말은 맞죠. 그래서 여기에 금융적 나오면 전부 다 타인자본 어쩌고 부채가 어쩌고 이런 말 꼭 나와요. 타인자본 부채 마이너스 1대5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적 위험. 그래서 법률적 위험이요. 여기 법률적 위험에서는 무슨 법 얘기 나오면 당연히 맞을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정책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뭐겠습니까? 법률적입니다. 요거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화폐정책, 그것도 전부 다 금융적 위험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이에요. 통화정책, 화폐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전부 다 돈 얘기 맞죠? 그렇지만 금융적이 아니라 법률적입니다. 흔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돈 얘기 나오고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리키면서 엮어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돈 얘기, 통화정책 나오면서 이건 금융적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정책 나오면 내용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슨 정책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위험? 그죠? 법률적 위험. 그래서 법적 위험을 다른 말로 정책적 위험, 행정적 위험 그렇게 말해요. 법률적 위험을 다른 말로 정책적 위험, 행정적 위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은 인플레 위험이 있을 거고 또는 요것을 운영상 위험 이런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쩌니까 세 가지인데 특히 2번과 3번 잘 봅시다. 이거 정말 잘 바꿉니다. 여기까지가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보시자면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면, 자, 요 얘기를 이제 찾아가고 좀 쉽시다. 지금 보시면은 거기 322페이지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322페이지요. 거기 개념에서 보시면은 맨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가운데부터 읽겠습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괴리가 발생되는 것, 기대와 결과치가 벌어지는 것, 기대했던 것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요? 위험. 예상한 결과가 빗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위험이라는 것은, 자, 2번 읽으면 되면 첫째 줄에 위험이란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된 결과와 실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즉 변동성, 내 의도가 빗나갈 가능성. 지금 페이지 수가 322페이지요. 그래서 가장 쉬운 얘기로 그렇게 말했죠. 시험 보시면서 채점할 때 위험을 다 느끼잖아요. 분명히 답이라고 체크하신 거 맞죠? 근데 다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빗나가는 것이 바로 위험 맞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한 3시간이면 갈 줄 알았었는데 지금 출발할 때 내 앞 도로 사정을 모르잖아요. 만약에 도로에 지금 사고가 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정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위험이죠. 그러니까 지금 출발해서 서울까지 몇 시쯤 도착해서 예상시간이 나왔었는데 그 예상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위험. 예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척도는 거기 그림으로 그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가운데 뭉쳐있으면 그만큼 더 위험이 작다는 얘기. 펑퍼짐하게 있으면 위험이 크다는 얘기. 그걸 분산지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험보다 사업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상 위험이란 말은 그 우리 교재 의의를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리스크요. 그 업종 자체가 지금 세상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60년대는 그저 새싹산업 같은 했으면 다 망했겠죠. 지금은 건강성 식품이니까 지금은 사업이 될 수도 있죠. 옛날에 잘 됐던 사업이 지금은 안 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옛날에는 출생률이 높았기 때문에 집에 애들이 많았으니까 애들용품이라든가 그런 건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안 나니까 그저 삼포시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용 상태라는 것은 점점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맞죠? 그렇지만 지금은 또 수명이 되면 실버 산업, 그죠? 연쇄지문 세상으로 그런 사업은 더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런 게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업종 자체가 어쩌니까 안 맞을 수도 있죠. 그걸 뭐라고요? 사업상 위험. 그러니까 후지필름이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쩌니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바뀐 것을 얼른 못 쫓아갈 따름이었죠. 미리 선도를 못했으니까. 휴대폰에 옛날 노키아라는 유명한 핀란드의 휴대폰 회사 했었죠. 잘 나갔었죠. 지금도 잘 나가는가요?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때는 노키아가 전체 휴대폰에 45% 세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엄청났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이제 시장위험, 운영상위험, 위치적이 있는데 시장위험은 체계적입니다. 운영상, 위치적은 비체계적. 요것만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 위험. 그래서 타인자본, 부채란 말이 꼭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 거기 법적 위험에서도 니은법만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은
보세요. 재정정책, 금융정책 분명히 돈 얘기 맞잖아요. 그래도 뭘로 봅니다? 법률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금융정책, 화폐정책, 통화정책 나오면 당연히 돈 얘기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건 금융적이 아니라 법률적. 그러니까 무슨 정책 얘기 나오면 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다 법률적이란 뜻. 언제든지요. 그거 주의하십시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래서 첫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시간이 무슨 얘기냐면 지렛대가 조금 정확히 이해합시다. 두 번째는 위험과 수익에 지금 위험과 수익 의미. 자, 하나 남았습니다. 자, 좀 쉬신 다음에 이 다음 이어갑니다.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 좀 쉬어가십시다.